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연방 대법원 홈페이지를 보면 네. 이렇게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에 중대 사건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근데 중대 사건이 뭔지는 말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중대 사건이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법관 9명이 모두 참석하는 사안에 이제 그 중대한 그 사안이 아마도 상호 관세를 지칭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 당연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 그 4월부터 시작해서 부과한 상호 관세가 이제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IEEPA라고 해서 이제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그것을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이것으로 뭐 경제나 금융 같은 조치들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예. 대개 지금까지는 이게 뭐 테러 단체라든지 뭐 특정 국가를 제재할 때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 그러니까 적성국이나 위협에 대한 조치들로 그걸 근거로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는 이제 동맹하고 우방국하고 상관할 것 없이 이제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게 과연 그 적법한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조금 불리하게 판단들이 나왔습니다. 1, 2심에요. 1, 2심에서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그래서 예. 뭐 지금 대법원 그 관 9명 중에 뭐 6명이 보수고 3명은 진보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그 1, 2심에서는 또 적법하지 않았다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되는 나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관세 상호 관세는 불법이 아니면 위법이야 무효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렇습니다. 당장 수입업자들도 소송 내서 돈을 뭐 토해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이 상호 관세를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무기로 사용했잖아요. 타격이 그렇습니다.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자기 지금 소셜 미디어에 새해부터 만약에 이제 위법 판단이 나면 이건 미국한테 심각한 타격이다. 그리고 지금 상호 관세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그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 것들이 없어질 거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효 판단이 나더라도 이 상호관세 정책이 사라질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그 미국은 아이파법만이 아니라 예.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확장법 232조가 대표적인데요. 이게 이제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이제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하는 조치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법 301조라는 것은 이제 교역 상대국이 불공정한 그 무역을 했을 때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이고 그래서 실제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뉴욕 타임스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 무역 확장법 232조하고 이 무역법 301조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관세 구조를 정확히 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무역법 122조, 관세법 338조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수단들이 검토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당연히 무효 판결이 나면 파장은 있겠으나 예. 이 관세 정책이 해소되지는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한편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의 유조선을 북대서양에서 납포를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즉각 반발을 했는데 미국 측이 이 러시아 유조선을 납포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유조선 이름이 벨라 1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21일에 이란에서 출발해서 이제 원유를 싣고 베네수엘라에 들어오던 것을 미국이 단속했는데 이게 도주를 했고 예. 미국이 한 2주 정도 추적을 해서 지금 납포를 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이 벨라 1호가 단속에 걸린 다음에 이 선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그때 등록을 해서 선명을 마리네라호라고 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이것은 그림자 선단, 허위 국기를 개양한 불법 선단이기, 무국적 불법 선단이기 때문에 납포를 했다라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인데요. 예. 러시아 입장은 다릅니다. 네. 러시아 입장은 이제 자기한테 등록한 이건 국적 선박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납포한 것은 이 유엔법의 위반, 유엔 해양법의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합법적이었고 이 필요할 경우 이 선원들을 미국으로 송환해서 연방법 위반 혐의로 적용해서 기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로 지금 강대국 간의 신경전이 지금 서반구 미국에 간 서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납포 사건도 마찬가지로 신경전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합법적으로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산 원유인데 결국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직접 건네받아서 네. 시장에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리 판매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이 CNBC 보도를 보니까 미국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 봉쇄 조치 이후에 그 베네수엘라 안에 수백만 배럴의 그 원유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중에 5천만을 시작으로 해서 그 시장의 시가로 팔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금 강조한 내용을 보니까 이 원유 판매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것은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통제할 것이고 다만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서 이 수익을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미국의 전략적 포석은 사실상 이 원유 시장에서의 미국의 장악력을 높이겠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뭐 그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8.3% 원유 생산량을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12%, 중국이 한 4, 5%,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가장 많은 이제 중동 국가로 한 12% 정도가 되는데 예. 이 이란, 이라크, UAE 등을 합치면 한 2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 러시아, 뭐 중동, 중국 이렇게 하면 당연히 미국이 더 많은 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인데요. 예. 다만 이제 베네수엘라의 그 원유 사실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1%,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네, 그래서 예. 이것을 왜 그럼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베네수엘라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그린란드 다른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캐나다의 원유 생산량이 이 다른 그 중국하고 한 견줄 정도로 한 4, 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그린란드도 마찬가지로 예. 원유 그 광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포석 전반으로 그려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 엄청나게 네.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또 군사력 동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가 그건 아니고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살 거야라는 말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모든 수단을 열어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태 때도 저희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이 서방구에 대한 영향력 확장 그 의지를 보면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만큼 그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베네수엘라 관련 그 비공개 브리핑 이후에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요. 네. 이 덴마크에 그 구매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얘기했던 거다.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린란드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미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모든 선택지가 항상 열려 있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이 경계를 하고 지금 영국을 포함한 7개 국가들이 공동 성명을 내서 그린란드에 대한 결정한 주체는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는 성명을 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정말 기추가 주목되는 것은 앞으로의 유럽하고 미국 그리고 나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이고 예. 덴마크는 미국이 핵심 동맹국인 나토의 회원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린란드에 군사적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나토가 또 동맹국 간에 이런 대립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야말로 나토의 신뢰성, 결속력에 가장 큰 뭐 손상이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많이 지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편 베네수엘라는 미국 공격으로 숨진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를 했고요. 마두로를 지지하는 세력이 좀 단단하게 뭉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를 비판해온 노벨 평화상 수상자죠. 마차도가 차기 지도자가 나라고 이렇게 네. 본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실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에 구체적인 사망자, 사상자 집계가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쿠바에서 이제 자신들의 군 국무부 사실상 요원들이 32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2명의 집계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당국에서 24명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최소 56명의 사상자가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는데 예. 이 사망한 24명에 대해서 순교자라고 칭하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임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이 베네수엘라 정국이 정리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중에 이제 마차도는 이제 미국하고의 언론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이제 지도자라고 당연히 생각한다라고 했고 그 예. 이유는 강조한 내용은 이미 지난 선거에서 이건 불법 선거였고 부정개표가 이뤄졌고 그때 이미 국민들은 자신하고 대통령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적법하다. 그리고 예. 그 언론 인터뷰에는 그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그 문제의 원인, 그 같은 세력의 사람이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BBC 방송을 보니까요. 마두로 대통령과 관련해서 납치라는 표현은 쓰지 말고 네. 납치 대신에 생포라는 단어를 써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방송사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당연히 그 메모가 이제 사진까지 나와가지고 논란은 되지만 예. 이 BBC의 성향 자체를 보면은 이제 과도한 어떤 편을 든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중립적인 언어를 쓰려는 매체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올 법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예를 들어서 영국 실제 표현으로 하면 키드냅 납치됐다라는 표현인데 이 납치됐다라는 표현 안에는 그 이미 불법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시청자들한테 그런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미국이 사용하는 뭐 체포나 아니면 시즈, 납포 뭐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것은 BBC 성향 자체 그리고 뭐 법적 소송 뭐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 전반적인 고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대만에서는 이 베네수엘라 이 사태를 보고 미국의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에 중국이 이걸 보고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이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네. 나왔었는데 중국이 이런 세력을 향해서 레드라인을 넘으면 정면 격퇴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천비나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대변인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요. 근데 이 단호한 조치로 정면 격퇴할 것이다. 사실 이 발언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표현으로서는 많이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 새롭지는 않은데요. 그보다 더 주목할 부분이 이후의 질문이 뭐였냐면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예. 이 대만 독립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몸과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될 것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뭐 국내외 여기저기 여러 전문가들이 이 마두로 사태하고 대만, 중국 이 연계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미국의 이런 그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몸과 뼈가 이렇게 가루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금 미국도 마두로 정권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그 마두로를 타겟팅해서 축출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대만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분리 세력으로 규정을 한다면은 네네. 뭐 이런 조치도 국제법상 뭐 다른 그 하나의 중국 원칙 안에서 한 조치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대만 사태는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엔 이슈 조비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